백성들의 환송을 뒤로하고 한양으로 향하는 박문수 일행의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그들의 품속에는 이 나라의 운명을 뒤흔들 역모의 증거, 피로 얼룩진 비밀 장부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병조판서 최규석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사방에서 무자비한 칼날이 날아들 것이 뻔했습니다. 나으리, 이대로 큰 길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놈들이 벌써 손을 썼을지도 모릅니다. 칠복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박문수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내 말이 맞다. 최규석은 보통 내기가 아니니 벌써 수하들을 풀었을 게야. 지금부터 우리는 상복을 입은 죄인 행세를 하도록 하자. 내가 상주고 너희는 상역군이다. 이 장부가 든 괴짝은 망자의 유품이라 속이면 의심을 피할 수 있을 게다. 그렇게 그들은 허름한 상복으로 갈아입고 장부가 든 괴짝을 작은 상여처럼 꾸며 길을 재촉했어요.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하지만 박문수는 예민한 감각으로 자신들을 따라붙는 수상한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답니다. 그것은 노련한 사냥꾼의 낌새와도 같았지요. 지난 이야기에서 가짜 의적을 소탕하면서 뒷배로 역모를 준비하고 있는 병조판서 최규석의 존재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한양으로 올라가는 박문수 일행은 무사히 최규석을 처단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구독, 좋아요와 함께 시원한 계곡 영상으로 시청하시겠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해가 저물 무렵 그들은 깊은 산속 외딴 주막에 도착했어요. 날은 어두워지고 빗방울까지 흩날리기 시작해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지요. 주막 안에는 이미 거구의 사내 대여섯이 막걸리를 마시며 떠들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이 어딘지 모르게 서늘했어요. 어이쿠, 이런 궂은 날에 상을 당하셨나 보구려. 어서 들어오시오. 주모가 유난히 살갑게 그들을 맞았어요. 박문수는 일부러 더 구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지요. 갑작스럽게 붙인 상을 당해 한양으로 가는 길이오. 궂은 날씨에 길이 막막했는데 다행이구려. 박문수는 방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괴짝을 소중하게 끌어안았어요. 그리곤 슬쩍 주막 안을 둘러보았지요. 막걸리를 마시던 사내들은 언뜻 보기엔 평범한 나무꾼들 같았지만 그들의 손등과 팔뚝에는 칼자국과 거친 굳은 살이 박여 있었어요. 평범한 나무꾼이 아니었지요. 놈들이구나. 드디어 올가미를 좁혀왔어. 박문수는 태연한 척 칠복, 삼보와 함께 저녁을 주문했어요. 잠시 후 주모가 차려온 주안상은 무척이나 푸짐했답니다. 먼 길 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터 든든히 드시고 가시오. 이건 내가 그냥 드리는 술이니 마음 편히 드시고. 주모가 내민 술병에서는 향긋한 약초 냄새가 났어요. 고맙소, 주모. 마음 씀씀이가 비단결 같구려. 박문수는 감사 인사를 하며 술잔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그 술잔을 바로 입으로 가져가지 않았답니다. 대신 소매 속에 감춰두었던 작은 은비녀를 술에 살짝 담가 보았지요. 아니나 다를까 은비녀의 끝이 순식간에 새까맣게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술에는 맹독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막걸리를 마시던 사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쓱 일어서며 품속에서 서슬퍼런 칼을 뽑아 들었어요. 주모 역시 방금 전에 살가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독사 같은 눈으로 박문수 일행을 노려보고 있었지요. 사방이 완전히 포위된 것이랍니다. 박문수는 새까맣게 변한 은비녀를 태연하게 내려다보며 오히려 비릿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자신을 노려보는 자객들의 두목을 향해 말했지요. 이런. 사람을 죽이려거든 독은 조금 더 성의껏 타야 하는 것이 아니더냐. 이까짓 뻔한 수작에 넘어갈 것이라 생각했느냐.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박문수는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자객 두목의 얼굴에 그대로 뿌려버렸어요. 크악! 독주를 뒤집어 쓴 두목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싸 쥐는 순간 주막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답니다.
나으리를 보호하라. 칠복과 삼보는 밥상을 그대로 엎어 날아드는 칼날을 막아내는 동시에 허리춤에서 단도를 뽑아 들었어요. 좁은 주막 안에서 칼과 칼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삼보는 산처럼 버티고 서서 정면으로 달려드는 자객들을 힘으로 찍어 눌렀고, 칠복은 제비처럼 날렵하게 움직이며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었어요. 박문수는 재빨리 장부가 든 괴짝을 든 뒤로 숨기고는 곁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어 자신에게 달려드는 자객을 후려쳤지요. 인연이 독사 같던 주모 역시 비명을 지르며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칠복의 등 뒤를 노렸어요. 하지만 칠복은 등 뒤에 눈이라도 달린 듯 몸을 휙 돌려 주모의 손목을 꺾어버렸답니다. 악! 주모가 식칼을 놓치며 쓰러지자 삼보가 재빨리 그녀를 제압하여 인질로 삼았어요. 모두 칼을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의 목숨은 없다. 삼보의 우렁찬 외침에 자객들의 움직임이 순간 멈칫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두목은 눈에 핏발을 세우며 소리쳤지요. 상관없다. 저놈들을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장부를 빼앗지 못하면 우리 모두 죽는다. 두목의 외침에 자객들은 다시 미친 듯이 달려들었어요. 인질 작전이 통하지 않자 상황은 다시 불리해졌지요. 수적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았답니다. 칠복과 삼보의 몸에도 조금씩 상처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박문수의 눈이 번뜩였답니다. 그는 주막 한가운데서 흔들리고 있는 등잔을 발견했어요. 칠복아, 등잔. 박문수의 외침에 칠복은 그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렸어요. 그는 자신에게 달려들던 자객을 발로 걷어차는 동시에 허공으로 몸을 날려 등잔을 향해 칼을 던졌지요.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등잔이 깨지면서 그 안에 있던 기름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삼보야, 피해라. 박문수는 곁에 있던 화로를 발로 걷어찼어요. 벌겋게 달아오른 숯덩이가 기름이 쏟아진 바닥으로 쏟아지자 화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답니다. 불이야. 주막은 순식간에 연기와 불길에 휩싸였어요. 자객들은 당황하여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지요. 바로 그 틈을 타 박문수 일행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삼보는 장부가 든 괴짝을 어깨에 들쳐 메고, 칠복은 기절한 주모를 끌고, 박문수는 그들의 앞길을 트며 불타는 주막의 벽을 부수고 밖으로 뛰쳐나갔답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빗속을 달려 자객들의 추격을 간신히 따돌리고는 근처의 깊은 동굴로 몸을 숨겼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요. 하마터면 영모의 증거와 함께 목숨까지 잃을 뻔한 끔찍한 밤이었습니다. 동굴 안은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가 가득했어요. 밖에서는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지만 박문수 일행의 마음은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만 같았지요. 칠복은 상처 입은 팔을 동여매고 있었고, 삼보는 동굴 입구를 지키며 한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콜록 콜록. 여기가 어디냐. 한쪽 구석에 쓰러져 있던 주모가 정신을 차리고는 기침을 하며 몸을 일으켰어요. 그녀는 자신의 몸이 밧줄로 묶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도끼 서린 눈으로 박문수를 노려보았지요. 날 살려둔 걸 후회하게 될 것이다. 어차피 날이 밝으면 너희는 모두 도간에 든 쥐 신세야. 박문수는 그런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내년의 목숨이 아직 붙어있는 이유는 내년의 입이 쓸모가 있기 때문이야. 바른 대로 고하면 살 것이고 끝까지 입을 다물면 고통 속에서 죽게 될 게야. 웃기는 소리. 내 입이 열리는 날엔 어차피 죽은 목숨이다. 차라리 내 손에 죽는 게 낫지. 주모는 완강했어요. 역적의 수하로서 조직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박문수는 혀를 차며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내년의 이름은 흑매. 병조판서 최규석 대감의 밑에서 그림자 노릇을 하는 살수 집단,
흑영단에 연락책이렸다. 박문수의 말에 흥매의 눈이 경악으로 크게 뜨였어요. 자신의 정체를 단번에 꿰뚫어 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네가 그걸 어찌? 나는 네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내년에게 어린 아들이 하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 지금쯤이면 한양에 있는 너희 어미 집에서 네가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겠구나.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자 흥매의 도끼 서린 눈빛이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찔린 것이지요. 내 아들에게는 손대지 마라. 그건 내년에 입에 달려있다. 역적의 어미가 될지 아니면 목숨 부지하여 아들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될지. 이제 선택은 내 몫이다. 박문수는 더 이상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그녀의 대답을 기다릴 뿐이었지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후 흥매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며 흐느끼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주막에서의 습격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주막에서 살아남을 경우를 대비해 병조판서 최규석은 다음 길목에 훨씬 더 크고 무서운 함정을 파놓았다는 것이었지요. 조령 고갯길을 넘어가실 테지요. 그곳에는 흑영단의 최정예 살수들이 매복해 있습니다. 고갯길 중턱, 가장 좁고 험한 길목에 바위를 굴려 퇴로를 막고 양쪽 절벽 위에서 화살을 비처럼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들은 칠복과 삼보의 얼굴은 굳어졌어요.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은 불가능한 함정이었지요. 나으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문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돌아가는 것은 시간을 버는 것일 뿐 놈들은 우리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덫을 놓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덫을 놓아야지. 박문수의 눈이 매섭게 번뜩였어요. 그는 칠흑 같은 동굴 안에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기상천외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답니다. 박문수의 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맹수처럼 번뜩였어요. 그는 겁에 질린 흥매와 부하들을 번갈아 보며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지요. 조령 고갯길은 피할 수 없는 외나무 다리.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그 다리를 끊어버릴 것이다. 칠복과 삼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 험준한 조령에서, 그것도 막강한 살수들이 매복한 곳에서 다리를 끊겠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이었지요. 나으리, 그것이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문수는 묶여있는 흥매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여자를 이용할 것이다. 지금 당장 이 여자를 풀어주어라. 예, 전연을 풀어주라니요. 놈들에게 달려가 우리의 위치를 알릴 것이 뻔합니다. 삼보가 길길이 날뛰었지만 박문수는 단호했어요. 그래, 바로 그거다. 이 여자는 놈들에게 달려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전령이 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알려주고 싶은 대로 말이지. 박문수는 흥매의 턱을 움켜쥐고는 싸늘하게 말했답니다. 잘 듣거라, 흥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너희 두목에게 전해야 한다. 만약 다른 소리를 하거나 우리의 계획을 눈치채게 한다면 한양에 있는 내 아들의 목숨은 없을 줄 알아라.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협박에 흥매는 파랗게 질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박문수는 그녀의 귓가에 은밀한 거짓 정보를 속삭여 주었지요. 주막에서의 싸움으로 호위무사 하나가 죽고 남은 일행은 겁에 질려 괴짝을 버리고 도망치려 했으나 상인행색을 한 자신이 괴짝을 들고 앞장서서 조령을 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흥매를 풀어준 뒤 박문수 일행은 밤새 무언가를 분주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칡덩굴과 나뭇가지를 엮어 사람의 형상을 한 허수아비 2개를 만들고 그들에게 자신들이 입고 있던 상복과 삿갓을 씌웠지요.
그리고는 흑매가 알려준 조령의 함정이 설치된 곳 반대편의 깎아지른 절벽으로 향했답니다. 다음날 아침 조령 고갯길에는 박문수의 계획대로 기이한 행렬이 나타났어요. 칠복 혼자서 괴짝이 담긴 작은 상여를 낑낑대며 메고 가고 있었고 그 뒤를 허수아비 둘이 따르는 모습이었지요. 멀리서 보면 영락없이 상주 일행이 힘겹게 고개를 넘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절벽 위 흑영단의 살수들은 흑매에게 전해 들은 대로 이 광경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어요. 저기 오는군. 저 어리석은 놈. 호위무사도 없이 제 발로 죽으러 오는구나. 그들의 모든 신경은 상여를 맨 칠복에게로 향해 있었지요. 그들이 노리는 것은 오직 하나, 저 괴짝 안에 든 비밀 장부였으니까요. 칠복이 마침내 함정이 설치된 길목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어요. 지금이다. 바위를 굴려라. 두목의 외침과 함께 산 위에서 집채만한 바위들이 후르르릉 하는 굉음과 함께 굴러떨어져 칠복의 퇴로를 막아버렸습니다. 동시에 양쪽 절벽 위에서 수십 개의 화살이 비오듯 칠복이 있는 곳으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 순간 칠복은 상여를 내팽개치고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절벽 아래로 몸을 날렸어요. 살수들의 모든 공격은 허망하게 허수아비와 텅 빈 상여에 박힐 뿐이었지요. 속았다. 저놈을 잡아라. 살수들이 당황하여 아래를 내려다보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너희가 잡아야 할 것은 내가 아니더냐. 그곳에는 어느새 절벽을 기어오른 박문수와 삼보가 귀신처럼 서 있었답니다. 적의 함정을 역이용하여 그들의 심장부로 직접 날아들어온 것이었지요. 살수들의 등 뒤에서 울려 퍼진 박문수의 목소리는 지옥의 나찰이 속삭이는 것처럼 서늘했어요. 화들짝 놀라 돌아선 살수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자신들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던 사냥감이 어느새 등 뒤에서 칼을 겨누는 사냥꾼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내 놈들이 어찌. 두목이 당황하여 말을 더듬는 순간 삼보가 땅을 박차고 달려들며 포효했어요. 역적 놈들에게 명부로 가는 길을 알려주러 왔다. 삼보의 칼은 거대한 철퇴와도 같았답니다. 그는 칼을 휘두를 때마다 서너 명의 살수들을 단숨에 베어 넘겼지요. 절벽 위의 좁은 길은 순식간에 비명과 피보라가 난무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어요. 흩어져서 포위하라. 놈은 둘뿐이다. 두목이 외쳤지만 이미 전세는 기울고 있었어요. 박문수는 칼을 뽑아들고 두목에게 직접 맞섰지요. 두목의 칼솜씨는 날카로웠지만 박문수는 직접 칼을 맞부딪히기보다는 절벽의 지형을 이용하며 교묘하게 그의 공격을 피해냈어요. 한창 혈투가 벌어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반대편 절벽길에서 바람처럼 달려온 그림자가 있었으니 바로 아래쪽에서 상황을 살피던 칠복이었지요. 나흘이 늦었습니다. 칠복은 쏜살같이 달려와 살수들의 옆구리를 파고들었어요. 그의 칼은 춤을 추듯 현란하게 움직이며 적들의 숨통을 끊어놓았지요. 이제 살수들은 박문수 일행에게 완벽하게 포위된 독 안에 든 쥐 신세가 되고 말았답니다. 자신들의 패배를 직감한 두목은 마지막 발악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는 박문수를 향해 달려드는 척하다가 갑자기 몸을 돌려 절벽 아래 칠복이 내팽개친 괴짝을 향해 몸을 날리려 했지요. 장부만 없앨 수 있다면? 하지만 박문수는 그의 속셈을 이미 꿰뚫어보고 있었답니다. 그는 몸을 날리는 두목의 발목을 향해 칼집을 정확하게 던졌어요.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발목을 맞은 두목은 균형을 잃고 절벽 위에서 비참하게 굴렀지요. 순식간에 모든 살수들은 제압되었어요. 박문수는 숨을 헐떡이는 두목에게 다가가 그의 가슴에 칼끝을 겨누었지요. 내 놈, 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박문수는 싸늘하게 웃으며 자신의 품속 깊숙한 곳에서 기름종이로 감싼 또 다른 꾸러미를 꺼내 보였어요.
내 놈들이 목숨을 걸고 찾던 것은 처음부터 여기 있었다. 저 아래에 있는 것은 그저 빈 괴짝일 뿐. 그것은 바로 진짜 비밀 장부였습니다. 두목의 눈은 절망과 경악으로 물들었고 이내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조령의 험준한 산마루 위로 마침내 동이 터오기 시작했어요. 끔찍했던 밤이 가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온 것이지요. 박문수 일행은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다시 한양을 향해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가장 큰 고비는 넘겼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영모의 심장 병조판서 최규석이 있는 한양에서 말입니다. 조령의 찬란한 아침 해를 등지고 한양으로 향한 지 꼬박 엿새째. 박문수 일행은 마침내 도성의 관문인 숭례문 앞에 도착했어요. 겉모습은 초라한 상인 행색이었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날카롭게 살아번뜩이고 있었지요. 그들의 품속에는 이 나라의 조정을 뒤엎으려는 거대한 영모의 증거가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나으리, 드디어 한양입니다. 삼보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박문수의 표정은 오히려 더 굳어 있었답니다. 그래, 호랑이 굴에 들어온 게지. 지금부터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을 것이다. 모두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한양의 저작거리는 활기가 넘쳤지만 박문수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거대한 거미줄처럼 보였어요. 저잣거리 곳곳에서 그들을 예의주시하는 눈빛들이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병조판서 최규석의 수하들이 이미 도성 곳곳에 깔려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곧장 관하나 의금부로 향하지 않았어요. 영모의 증거를 섣불리 내밀었다가는 최규석의 소나기에 있는 관료들에 의해 증거는 사라지고 자신들의 목숨만 위태로워질 것이 뻔했지요. 그들은 우선 몸을 숨기고 판세를 읽을 곳이 필요했답니다. 박문수가 찾아간 곳은 대장간들이 모여있는 한적한 골목의 끄트머리에 위치한 작은 유기공방이었어요. 노들공방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그곳은 박문수가 젊은 시절 인연을 맺었던 깐깐한 성품의 노들 선생이 운영하는 곳이었지요. 뉘시오? 작업에 열중하던 노인이 고개도 들지 않고 물었어요.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스승님. 길 잃은 나그네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스승님이라는 말에 노인이 망치질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박문수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뜨였지요. 자네는 이 무슨 행색인가? 어서 들게, 어서. 노들 선생은 더 묻지 않고 그들을 공방 안쪽에 비밀스러운 밀실로 안내했어요. 그는 박문수의 강직한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기에 그가 이런 행색으로 자신을 찾아왔다면 필시나라에 큰일이 생겼음을 직감한 것이지요. 밀실에 몸을 숨긴 박문수는 칠복과 삼보를 다시 저잣거리로 내보냈어요. 지금 조정의 분위기가 어떤지 병조판서 최규석의 위세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오너라. 절대 누구의 눈에도 띄어서는 아니 된다. 반나절이 지나 돌아온 칠복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나으리,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최규석은 도성의 군권뿐만 아니라 사원부와 의금부의 관리들까지 대부분 장악한 듯합니다. 얼마 전에는 강직하기로 소문난 호조판서 대감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삼보의 보고는 더욱 충격적이었지요. 궁궐의 문을 지키는 수문장들까지 모두 최규석의 신복들로 교체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나으리께서 장부를 들고 궁에 들어간다 해도 임금님께 가기 전에 저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모든 길이 막혀버린 상황. 박문수는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거대한 거미줄을 뚫고 영모의 증거를 임금의 눈앞에 가져다 놓을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 최규석이 곧 자신의 회가변을 연다고 하더구나. 박문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칠복과 삼보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차리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답니다.
나라의 모든 권세가들이 모이는 역적의 잔치상. 그곳은 바로 호랑이의 아가리 속이었으니까요. 박문수의 폭탄 같은 선언에 칠복과 삼보는 기겁하며 길길이 날뛰었어요. 나으리, 그건 스스로 죽으러 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제발 제고하여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나으리. 그곳은 나라의 모든 늑대와 여우들이 모이는 소굴입니다. 어찌 제 발로 그곳에 들어가려 하십니까? 두 충직한 부하의 애원에도 박문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요. 그는 조용히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하고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어요. 그래, 너희들의 말이 맞다. 그곳은 호랑이의 아가리 속이지. 허나 모든 길이 막혔을 때는 가장 위험한 길이 유일한 길이 되기도 하는 법이다. 박문수는 칠복과 삼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생각해보거라. 지금 우리는 한양 안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궁으로 가는 길목마다 놈들의 눈과 귀가 깔려 있어 이 장부를 꺼내는 순간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저들의 잔치상은 어떻겠느냐? 그의 눈이 번뜩였답니다. 그곳에는 최규석의 일당뿐만 아니라 아직 그에게 붙지 않은 다른 중신들과 외척들도 모두 모일 것이다. 어쩌면 임금님의 눈과 귀가 될 충신이 단 한 명이라도 섞여 있을지 모르지. 그 모든 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역모의 증거를 터뜨린다면 최규석이라도 감히 어쩌지 못할 게야. 이것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기회야. 박문수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칠복과 삼보는 더 이상 반대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들은 비장한 각오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때 모든 것을 묵묵히 듣고만 있던 노들 선생이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자네의 뜻이 정그렇다면 이 늙은이도 힘을 보태야지. 내 비록 칼을 들 순 없으나 내 망치로 자네의 칼을 만들어줄 수는 있을 것이네. 박문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노들 선생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어요. 그것은 실로 대담하고 기상천외한 계획이었답니다. 그들은 최규석의 회가변에 바칠 가장 화려하고 거대한 선물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선물 속에 역모의 증거인 비밀 장부를 숨겨서 잔치상 한복판으로 직접 배달하겠다는 것이었지요. 그날부터 노들 공방의 불은 밤낮으로 꺼지지 않았어요. 노들 선생은 평생의 기술을 모두 쏟아부어 거대한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모양의 노타로를 만들기 시작했지요. 그 모습은 어찌나 화려하고 웅장한지 보는 이의 너클 속 빼놓을 정도였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화로의 밑바닥이었어요. 노들 선생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용의 발톱 하나를 돌리면 열리는 아주 작은 비밀 공간을 만들었어요. 비밀 장부를 딱 맞게 넣을 수 있는 크기였지요. 칠복과 삼보는 밤낮으로 풀무지를 하며 노쇠를 녹이고 박문수는 노들 선생을 도와 섬세한 문양을 새겨 넣었어요. 회가변이 열리기 바로 전날 밤 마침내 승천하는 용의 화로가 완성되었답니다. 촛불 아래 황금빛으로 빛나는 그 모습은 가히 천하제일의 명품이라 할 만했지요. 박문수는 기름종이로 겹겹이 싼 비밀 장부를 조심스럽게 용의 발톱 아래 숨겼어요. 스승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되었네. 자네는 부디 살아서 돌아오게. 그래서 이 늙은이가 만든 화로가 역적놈의 제사상이 아닌 태평성대의 잔치상에서 쓰이게 해주게나. 다음 날 박문수 일행은 먼 지방에서 올라온 유기 상인으로 위장했어요. 그리고는 역모의 증거를 숨긴 거대한 용의 화로를 수레에 싣고 호랑이의 아가리 병조판서 최규석의 대저택으로 향했답니다. 병조판서 최규석의 대저택은 그 위세만큼이나 문턱이 높았답니다. 잔칫날이라 문은 활짝 열려 있었지만 그 앞을 지키는 무장 가솔들의 눈빛은 서슬이 펄해서 웬만한 사람은 얼씬도 못할 정도였지요. 깨섞어라. 웬 놈들이냐. 웬 허름한 상인들이 이리도 엄청난 물건을 싣고 나타나자 문지기들이 창을 엇갈려 막아서며 길을 막았어요.
박문수는 황급히 수레에서 내려 허리를 굽히며 말했지요. 소인들은 안성에서 이름난 유기장인 노들 선생의 제자들입니다. 저희 스승님께서 병조판서 대감의 회가변 소식을 들으시고 평생의 기술을 모두 쏟아부어 만든 용 화로를 예물로 바치라 명하셨습니다. 부디 대감께 이 미천한 자들의 정성을 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박문수의 태도는 지극히 공손했고 수레에 실린 용 화로는 누가 보아도 천하제일의 명품이었어요. 문지기들은 잠시 저희끼리 수군거리더니 한 명이 안으로 달려가 소식을 전했답니다. 잠시 후 집사로 보이는 자가 나와 화로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들여보내라. 마침내 호랑이 굴의 문이 열렸습니다. 잔치가 열리는 대청마루와 넓은 마당은 이미 나라의 내로라 하는 권세가들로 가득했어요. 온갖 사내 진미와 아첨하는 웃음소리, 아리따운 기생들의 노랫소리가 뒤섞여 있었지만 박문수의 귀에는 그 모든 것이 칼날 위를 걷는 소리처럼 아슬아슬하게만 들렸지요. 가장 상석에는 오늘의 주인공 병조판서 최규석이 앉아 있었어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는 어울리지 않게 그는 호랑이 같은 눈으로 좌중을 압도하며 신하들이 바치는 술잔을 받고 있었답니다. 바로 그때 박문수 일행이 끄는 용의 화로가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햇빛을 받아 황금처럼 빛나는 그 웅장한 모습에 소란스럽던 잔치상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고 말았지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용 화로에 꽂혔습니다. 최규석의 호랑이 같던 눈도 가늘어졌어요. 저것이 무엇이냐? 최규석의 나직한 물음에 집사가 허리를 굽혀 아뢰었어요. 안성의 유기장인이 대감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바치는 예물이라 하옵니다. 박문수는 앞으로 나아가 깊이 머리를 조아렸어요. 대감 천한 것들이 만든 물건이오나 용이 승천하는 기운을 받아 대감의 앞날이 하늘처럼 막힘없이 열리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사옵니다. 최규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화로로 다가왔어요.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화로의 구석구석을 훑어보았지요.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그의 눈빛에서는 의심과 탐욕이 동시에 번뜩이고 있었답니다. 참으로 귀한 물건이구나. 이것을 만든 장인의 솜씨가 하늘에 닿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 내 놈이 이것을 만들었단 말이냐? 소인은 그저 스승님의 명을 받들어 이 귀한 물건을 대감께 바치러 온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박문수는 최대한 몸을 낮추며 말을 이었어요. 저희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용의 발톱 아래 대감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작은 정성을 따로 숨겨두었사오니 잔치가 끝난 후 조용한 곳에서 확인해 보시라 하셨습니다. 용의 발톱이라는 말에 최규석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박문수는 일부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비밀 장부가 숨겨진 곳을 정성이라는 말로 포장하여 알려준 것이었지요. 최규석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허허허, 그 장인의 마음 씀씀이가 참으로 각별하구나. 여봐라, 저 화로를 내 자리 가장 가까운 곳으로 옮겨놓도록 하라. 그리고 이 충직한 장인들에게도 술 한 잔 내리도록 하고, 그렇게 영모의 증거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곳, 바로 역적의 심장부 한가운데에 놓이게 되었답니다. 호랑이가 사냥감을 바로 앞에 두고 잠시 희롱하는 것처럼 박문수 일행에게는 긴장과 위기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지요. 최규석의 명에 따라 박문수 일행은 잔치상 가장 끝자리에 자리를 배정받았어요. 비록 말석이었지만 그들의 바로 앞에는 최규석의 신복이자 금군 별장인 이진광이 험상궂은 얼굴로 앉아 있었지요. 술을 마시는 척하면서도 그의 매서운 눈초리는 단 한순간도 박문수 일행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그야말로 칼날 위에 놓인 술잔을 받는 기분이었지요. 잔치는 점점 더 무르익어 갔어요. 하지만 박문수는 술잔에 입술만 살짝 적실 뿐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잔치상에 모인 인물들을 훑어보았어요.
대부분은 최규석에게 아첨하며 그의 비위를 맞추는 자들이었지만 그 중에는 홀로 묵묵히 술잔만 기울이는 몇몇 꼿꼿한 신하들도 있었지요. 그중 한 사람, 바로 얼마 전 호조판서의 누명을 홀로 변호하다 관직이 좌천된 형조참의 김치훈 대감이 박문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최규석의 위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용화로와 박문수 일행을 번갈아 보고 있었지요. 마치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분이라면 박문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금군 별장 이진광이 술잔을 들고 거칠게 다가왔어요. 여봐라, 유기장이. 내 놈들의 정성이 가득하여. 내가 특별히 술 한 잔을 따라주마. 그는 술을 따라주는 척하며 박문수의 손을 살폈어요. 장인의 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곱고 상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허허, 별장 나리의 과분한 칭찬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박문수는 태연하게 술잔을 받으며 일부러 손바닥에 거칠게 박인 굳은 살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지난 며칠간 노들 공방에서 밤낮으로 망치질과 풀무질을 하며 생긴 영광의 상처였지요. 이진광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그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다시 물었어요. 그 용의 발톱에 숨겨두었다는 정성이란 대체 무엇이냐? 대감께 바치는 예물에 어찌 그리 수상한 장치를 해두었단 말이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위협이 담겨 있었답니다. 박문수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별장 나리, 그것은 저희 스승님의 깊은 뜻이 담긴 빛의 기호입니다. 용이 여의주를 품듯 대감의 앞날에 가장 귀한 보물을 품어드리고자 하는 저희의 충심이지요. 그 비밀스러운 즐거움은 오직 대감 혼자서 누리셔야 하기에 그리 은밀하게 만든 것이옵니다. 박문수의 막힘없는 대답에 이진광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 모든 대화를 들은 최규석의 눈빛은 더욱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비밀스러운 즐거움? 충심? 내게 바치는 뇌물이라도 숨겨두었다는 말이랬다. 탐욕의 눈이 먼 최규석은 잔치가 끝나기까지 기다릴 인내심이 없었답니다. 그는 갑자기 손뼉을 짝 치며 좌중의 시선을 집중시켰어요. 모두들 조용히 하시오. 방금 저 유기장인의 말을 들었소? 저 용의 화로 발톱 아래에 나를 위한 특별한 정성이 숨겨져 있다 하오. 이 좋은 날, 나 혼자만 그 기쁨을 누릴 수는 없지. 여봐라, 지금 당장 저 용의 발톱을 열어 그 안에 든 충심이 무엇인지 모두에게 보여주도록 하라. 최규석의 명이 떨어지는 순간 잔치상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어요. 칠복과 삼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리고 말았지요. 박문수의 계획은 모든 것이 끝난 후 최규석이 홀로 있을 때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스러운 호랑이는 사냥감이 던져준 미끼를 예상보다 훨씬 빨리 물어버린 것이지요. 모든 신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제 곧 역모의 증거가 세상에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병조판서 최규석의 명이 떨어지자 잔치상에는 칼날 같은 정적이 흘렀어요. 칠복과 삼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자신들도 모르게 칼자루에 손을 가져갔지요. 모든 계획이 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최규석의 수하 하나가 의기양양하게 용화로로 다가가 노쇠로 만든 용의 발톱을 거칠게 움켜쥐었어요. 그가 발톱을 비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모두의 예상을 깨고 박문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는 태연하게 앞으로 나아가 최규석에게 깊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지요. 대감, 송구하오나 그 귀한 물건은 그리 함부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이 물건을 만든 장인의 혼이 담겨 있는지라 여는 법 또한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미천한 제자가 직접 열어 그 안에 담긴 저희의 충심을 대감께 온전히 바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문수의 행동은 실로 대담했어요.
그는 위기를 피하는 대신 위기의 한복판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지요. 최규석은 탐욕스러운 눈으로 박문수를 잠시 훑어보다가 이내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허허허, 과연 충직한 자로다. 좋다. 내 놈의 손으로 직접 열어 너희의 충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나에게 증명해 보이도록 하라. 박문수는 천천히 용화로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용의 발톱을 만지작거리며 마치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듯 화로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지요. 그리고는 잔치상에 모인 모든 신하들을, 특히 형조참의 김치훈 대감을 똑바로 바라보며 하늘이 떠나가라 외쳤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대감들께서는 똑똑히 보시오. 지금부터 이용의 발톱 아래에서 이 나라를 좀먹는 역적의 증좌가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오. 그 말은 천둥소리와도 같았어요. 잔치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최규석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이놈, 내 놈이 지금 무슨 망발을. 여봐라, 당장 저놈의 주둥이를 찢고 목을 베어라. 금군 별장 이진광과 최규석의 신복들이 칼을 빼들고 달려드는 바로 그 순간 칠복과 삼보가 잔치상을 엎어버리며 그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게 누구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온갖 음식과 술병이 마당을 나뒹굴었고 잔치상은 순식간에 비명과 고함이 뒤섞인 혈투장으로 변했어요. 그 아수라장의 한복판에서 박문수는 침착하게 용의 발톱을 비틀어 비밀 공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든 기름종이 뭉치를 꺼내 들고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형조참의 김치훈 대감을 향해 던졌습니다. 대감, 받으시오. 이것이야말로 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피의 장부이옵니다. 기름종이 뭉치는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 정확히 김치훈 대감의 술상 위로 떨어졌어요.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지요. 김치훈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그 뭉치를 집어들었고 최규석은 이성을 잃고 포효했습니다. 저놈을 죽여라. 장부를 빼앗아라. 저놈들을 한 놈도 살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이제 모든 것은 터져버렸습니다. 칼을 든 자객들과 이를 막아서는 칠복과 삼보, 그리고 역모의 증거를 손에 쥔 충신과 그를 노리는 역적의 무리, 역사의 흐름을 바꿀 거대한 불꽃이 한양의 밤을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답니다. 박문수의 외침은 역적들의 심장을 꿰뚫는 창과도 같았어요. 형조참의 김치훈 대감이 피의 장부를 손에 쥐는 순간 병조판서 최규석의 대저택은 거대한 생지옥으로 변했답니다. 저놈을 죽이고 장부를 빼앗아라. 최규석의 이성을 잃은 고함에 그의 신복들과 잔치상에 둘러앉아 있던 무관들까지 칼을 뽑아 들고 김치훈 대감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위아래도 법도도 없었지요. 오직 역모의 증거를 없애려는 살기만이 가득했습니다. 대감 피하시오. 칠복과 삼보가 잔치상을 방패 삼아 앞을 가로막았지만 적들의 숫자는 너무나도 많았어요. 칠복의 옆구리에 날카로운 칼날이 스치고 삼보의 어깨에도 깊은 상처가 났지요. 이게 무슨 짓들인가? 역적은 바로 너희들이다. 김치훈 대감은 평생 분만 잡아온 문관이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품속에서 장부를 꺼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이 치켜들며 외쳤지요. 이것이 바로 최규석이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 증거다. 여기 뜻있는 자들은 모두 일어나 역도를 막아야 할 것이다. 그의 외침에 잔치상에 있던 몇몇 강직한 신하들이 용기를 내어 의자를 집어들고 역도들의 앞을 막아섰어요. 잔치상은 순식간에 역적의 무리와 충신들의 무리로 나뉘어 처절한 혈투를 벌이기 시작했지요. 어리석은 놈들, 저놈들을 모두 베어버려라. 금군 별장 이진광이 눈에 핏발을 세우며 김치훈 대감을 향해 직접 칼을 휘둘렀어요. 칠복이 몸을 날려간신히 그 칼을 막아냈지만 힘에 부쳐 뒤로 크게 밀려나고 말았답니다.
박문수는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죽고 장부마저 빼앗길 것이라 판단했어요. 그는 혈로를 뚫으며 김치훈 대감에게 소리쳤지요. 대감, 용의 꼬리를 잡으시오. 용의 꼬리가 가리키는 곳에 길이 있을 것이오. 그것은 두 사람만이 아는 암호였어요. 용의 꼬리란 노들 공방 뒷담에 그려진 용 벽화의 꼬리 부분을 의미했지요. 박문수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그곳에 비밀 통로를 마련해 두었던 겁니다. 김치훈 대감은 박문수의 뜻을 알아차렸어요. 그는 자신을 보호하려던 신하들을 뒤로하고 피해 장부를 품에 안은 채 결사적으로 저택의 후원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답니다. 놓치지 마라. 저 늙은이를 잡아라. 최규석의 수하들 절반이 김치훈 대감의 뒤를 쫓기 시작했고 남은 자들은 박문수 일행의 숨통을 끊기 위해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지요.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인 절체절명의 위기. 박문수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잔치상에 남은 것은 오직 피와 광기뿐이었어요. 장부를 놓친 최규석의 모든 분노와 살기는 이제 박문수 일행에게로 향했지요. 수십 개의 칼날이 좁은 마당을 가득 메우고 세 사람을 향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들었답니다. 나으리, 이대로는 칠복이 비틀거리며 외쳤어요. 그의 온몸은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삼보 역시 한쪽 무릎을 꿇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문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은 꺼져가는 촛불이 마지막에 더욱 밝게 타오르듯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는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칼날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지르는 최규석을 향해 포효했습니다. 어리석은 최규석아, 내 놈은 이미 나의 계략에 빠졌다. 뜬금없는 외침에 칼을 휘두르던 모두의 움직임이 순간 멈칫했어요. 최규석 역시 미간을 찌푸리며 박문수를 노려보았지요. 내 이놈, 죽음을 앞두고 실성이라도 한 것이냐? 실성한 것은 바로 너다. 내 놈은 내가 아무런 방비도 없이 이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을 거라 생각하느냐? 박문수는 미친 사람처럼 크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내가 이 저택에 발을 들여놓기 전 이미 또 다른 패를 숨겨두었다. 나의 충복이 지금 이 시간에도 약속된 장소에서 나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지. 만약 동이 틀 때까지 나의 신호가 당도하지 않는다면 진짜 장부는 곧바로 대궐 문을 두드리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던진 박문수의 마지막 승부수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찌나 당당하고 확신에 차 있었는지 그 말을 들은 최규석의 눈빛이 사정없이 흔들리고 말았지요. 신호? 또 다른 충복? 그렇다면 저놈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 저놈을 살려야만 그자를 막고 진짜 장부를 찾을 수 있다. 탐욕과 의심에 눈이 먼 최규석은 결국 그 계략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모두 멈춰라. 저놈을 죽이지 마라. 상처 하나 없이 산채로 잡아들여라. 최규석의 갑작스러운 명령에 죽기 살기로 달려들던 자객들은 혼란에 빠졌어요. 칼을 휘두르다 말고 멈칫거리는 자, 칼등으로 치려다 되려 반격을 당하는 자들이 속출했지요. 박문수 일행은 바로 그 찰나의 혼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다. 놈들을 쓰러뜨려라. 그들은 수세에서 벗어나 역으로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어요. 적들이 주춤하는 틈을 타 박문수는 마당 한가운데에 놓여있던 거대한 용의 화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 이걸 쓰러뜨려라. 박문수와 칠보, 삼보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짜내어 쇳덩이보다 무거운 용 화로를 밀기 시작했어요. 후르르릉 하는 굉음과 함께 역적의 잔치상을 빛내던 화려한 용의 화로가 마당 한복판에 쓰러지며 자객들의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방패가 되어주었답니다. 이제 박문수 일행은 쓰러진 화로를 방패 삼아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전열을 가다듬은 적들이 다시 화로를 넘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가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두두두두두두. 어디선가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횃불의 물결이 어둠을 가르며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는 순식간에 천둥 소리가 되어 최규석의 대저택을 향해 쇄도했어요.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횃불의 물결 앞에 기세등등하던 최규석의 수하들마저 겁에 질려 칼을 휘두르던 손을 멈추었지요. 무슨 소리냐? 어느 놈들이냐? 최규석이 당황하여 고함을 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夸夸과광. 하는 굉음과 함께 저택의 높은 담벼락이 무너져 내리고 그 너머에서 위풍당당한 군사들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마침내 저택의 담벼락을 부수고 들이닥친 것은 바로 임금님의 친위대인 금군의 정예 병력이었답니다. 그들의 선두에는 금군 대장이 칼을 빼든 채 서서 호랑이 같은 눈으로 마당의 아수라장을 굽어보았지요. 그리고 그의 옆에는 피 묻은 관복 차림의 형조참이 김치훈 대감이 한 손에는 피의 장부를 높이 든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노들 선생의 비밀 통로를 통해 무사히 빠져나간 뒤 곧장 대궐로 달려가 잠들어 있던 임금님을 깨우고 이 모든 사실을 고했던 것입니다. 거짓말이다. 저놈들은 역적이다. 저놈들이야말로 역적이란 말이다. 궁지에 몰린 최규석이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금군 대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역적 최규석은 듣거라. 내 놈이 저지른 모든 죄악이 이 장부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어명이다. 역적의 무리를 한 놈도 남김없이 모두 체포하라. 와. 금군의 함성과 함께 전세는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상황 파악을 끝낸 금군 병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저항하는 역도들을 무자비하게 베어 넘기기 시작했지요. 금군 별장 이진광이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칼을 휘둘렀지만 그는 금군 대장의 칼에 단칼에 목이 베이고 말았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최규석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허망하게 웃기 시작했어요. 한때 나라를 제 손에 쥐려 했던 거대한 야망이 하룻밤 사이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순간이었지요. 박문수는 쓰러진 용의 화로에 기댄 채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어요. 그의 곁에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칠복과 삼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아 있었지요. 그들의 얼굴에는 지독한 피로감과 함께 마침내 해냈다는 깊은 자부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금군 대장은 칼에 묻은 피를 털어내고는 박문수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사나리. 나리의 지략과 희생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의 사직이 위태로울 뻔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피의 밤이 끝나고 한양의 하늘 위로 마침내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역적 최규석과 그 일당들은 모두 의금부로 압송되어 저잣거리에서 참수형을 당했고 그들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쓰였다고 합니다. 박문수는 조용히 임금님께 모든 사실을 고한 뒤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또다시 어딘가로 후련히 떠났다고 전해지지요. 이 땅 어딘가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한나라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역모의 밤은 끝나고 정의는 제자리를 찾았으며 어사 박문수는 또 다른 어둠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길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수많은 최규석이 존재하고 또 어딘가에서는 이름 없는 박문수가 정의를 위해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또 다른 희망의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길에 큰 등불이 되어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롭고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